원가고요. 얘는 임금님이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질 좋은 잣은 약속의 증거였죠. 그리고 얘는 화자와 대비된다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화자는 헤어졌는데 얘는 이제 아직까지 잘 매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용이 있었죠. 요 인용한 것과 달리 낯이 변해버리진 겨울에요. 겨울처럼 쌀쌀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화자가 모래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하는 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 좋은 잣은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않고 너가 했던 약속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너는 변해버린 겨울과 같고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목한 쓸쓸한 분위기 형성하면서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가 마치 나와 같다. 그래서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지만 난 세상 모든 걸 여의어 버린 처지구나. 이런 얘기였고요. 1번에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를 인데요. 자연물의 변화는 안 되겠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잣과 뇌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번에 잣은 굳은 약속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과거 약속의 견고함 맞고요. 그 다음에 낯은 얼굴이니까 임금님의 얼굴이 달라졌다. 겨울은 현실 상황 됐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갈등이 해소될 수 없죠. 그 다음 3번에 원가의 배경을 보시면 이거는 주술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이런 의미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술적 기원을 담은 것이다. 이거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잣나무의 생명력을 예찬한 건 아니고요. 답은 2번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에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됐고요. 약속 상기하고 있고요. 초월적인 상황 안 되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5번에 가을과 겨울은 화자의 내면의 성숙함 당연히 안 되겠고요. 2번에 약속을 어긴 대상의 태도 부각하고 있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면 6번에 자 진중음은 이순신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나라의 위기 상황이 드러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지만 오히려 알게 된다고 하면서 이순신의 어떤 업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없다면 여기 상황에 가정이 있었고요. 화자는 다시 말하자면 근심을 평정하지 않고는 자연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계절적 배경 그쵸 쓸쓸하고 비장하네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없고요. 시선이동 없고요. 색채 대조 없고요. 반어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에 높은 누각에 앉아있는 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당연히 안 되겠고요. 2번에 전쟁 회피하고 싶다. 안 되겠고요. 충의사상 훼손 안 되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인 충의사상 더하기 선비로서의 어떤 선비적인 태도 신하로서의 가치를 다하면서 동시에 선비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였네요. 넘어가시면 8번의 시상전개 방식은 시공간적 배경 제시하고 있고요. 우국충정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고요. 대립적인 상황은 깎아내리는 사람과 깎아내리지 않는 현실 있고요. 4번도 됐고요. 5번에 현실 외면 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고요. 9번에 기억의 문맥적 의미는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위기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답은 위기 있는 거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큰 칼 차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전쟁하고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0번에 비관하면서 아니고요. 계절적 고독감 다 맞으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에 표현상 특징이니까 영탄적 표현은 어디 있나요? 영탄적 표현? 태평해질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서리적인 거 영탄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고전에서는 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영탄 마지막에 을이 있죠. 을이 이것도 영탄입니다. 을이 이것도 영탄이죠. 태평해질까 을풀이 그래서 이런 거 다 영탄이라 할 수 있고요. 대구와 3번에 대조적 상황 제시했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과 깎이지 않는 묘미 있었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가정적 표현이 있었고요. 한시 형식이었죠. 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곡 답가는 무슨 내용이라 했어? 월곡이라는 인물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했고요. 그죠?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 체크해볼게. 분발한 각시님들 나를 비웃고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멀리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요게 거리감 이런 거 됐고요. 그 다음에 뇌, 구름 이런 거 전부 다 장애물 가능했죠. 마지막 격이 고사 인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간단히 정리해보면 12번에 과거와 현재 대비했죠. 옛사람과 지금사람 서리적 표현 많고요. 색채요, 탈속적인 이미지, 청송 이런 거 있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죠. 할게요. 13번에 기업과 니은이니까 기업은 부정적이고 니은은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동경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요. 2번에 세속적이고 초월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학교 시험은 요거보다 약간 더 까다롭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느낌보다 약간 더 까다롭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4번에 나를 보고 웃는 것과 달리 한 분은 나를 곱다 하니까 나를 알아주는 친구 가능하겠네요. 이번에 너무너무 멀리 있으니까 고결하고 탈속적인 곳이다 가능하겠고요. 사람이 덜 괴운 탓 있죠. 사람이 덜 괴운 탓 이거 선생님이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석이 봐봐. 요것만 좀 볼게. 여기서 이 사람이 일단 1번 월곡이라 해볼게. 그러면 아직 덜 사랑해서 선생님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은 해석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월곡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여요. 내가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내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월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처지를 비관하는 건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5번에 윗글의 표현상 특징인데요. 이거는 대하고 눈하고 대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푸르죠. 그래서 이거는 설이였고요. 이것도 설이었죠. 그 다음에 세한고절이 대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어요. 왜냐? 눈 속에서도 휘어질 뿐이지 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를 예찬하는 노래였고요. 계절의 변화 아니고요. 색채 이미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눈과 대나무 대비되고 있으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16번에 자, 초장에 휘어진 데는 작가의 불가피한 처지 그리 이상하지 않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잠깐 내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눈은 유신들을 탄압하거나 회유하려 했던 당대 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은 대나무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유신들을 탄압하거나 회유하려 했던 조선 왕정에 인정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그쵸? 인정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고 있는, 그쵸?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처지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17번에 자,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고요. 비가 오는데 화자는 빗소리에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 위에 구슬인데 이게 눈물이죠. 이게 화자의 정서네요. 그래서 이거는 빗물에 대한 은유라고 했죠. 빗물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쵸? 그래서 17번은 청각적 이미지랑 비유적 표현 둘 다 있어요. 1번에 청각적 심상에서 시각적 심상으로. 그렇죠. 여기 청각이고요. 여기 시각입니다. 그쵸? 이렇게 감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에 화자는 꿈속에서 뭔가 제외 못했죠. 꿈에서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꿈이 화자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개체지만 여기서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고요. 비 오는 소리가 환상에서 현실로 복귀시키는, 그쵸? 꿈에서 깼죠. 나를 깨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에
표현상 특징이니까 1번에 불가능한 상황 가정했는데 위에 봐봐. 여기서 임은 나무, 나는 넝쿨. 그래서 둘둘둘둘 감을 거죠? 둘둘둘둘. 그래서 여기서 음성상징어 있었고요. 둘둘둘둘 찬찬찬찬 감을 거야.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꼭 붙어 있을 거야. 이런 얘기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쉽죠? 음성상징어. 마지막 20번은 수동적으로 임을 기다리겠다. 아니죠? 나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그쵸? 너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붙어 있을 거야. 이번에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형상화하시면 되겠죠? 사람이 꼭 붙어 있는 모습을 나무에 칠이 둘둘둘둘 붙어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이 세트는 끝이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지난주 2권 한번 꺼내보시죠. 이 원시라는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거든.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얘가 내용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썩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그렇지 시 자체는 평이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 일단 원시가 무슨 뜻이야?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멀리서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뜻이고, 원시는 이제 우리 작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원시는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원시라는 게 일단 작품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 처음에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상당히 단정적 어조입니다. 단정적인 게 뭐야? 지 생각이 팩트인 것처럼 딱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단정적 어조야.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대. 자,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열거죠. 열거. 그쵸? 얘네가 다 멀리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답대. 그럼 봐봐. 여기서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 왜 역설적 인식이야? 우리가 보통 가질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좋은 건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제 얘를 부르고 있지. 도노죠, 도노.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전하고 있어.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래. 명령형이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별한다는 걸 서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멀어지는 일이래. 그럼 여기서 멀어지는 거는 뭐야?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연애하다가 헤어진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60세가 됐으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거의 아무도 안 있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인간에게는 당연히 이별이 온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그런 하나둘 멀어지는 거를 서러워하지 말래. 오히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멀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이의 이별은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멀어지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었겠지. 이게 바로 내 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살던 친구가 떠나가. 그러면 25살이 나는 너무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65세 나는 이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지 그 사람과 내가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면 그래 나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지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 화자는 늙는다는 게 헤어지고 단절이라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낸다는 거라고, 여기서 멀어지는 일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멀리 보낸다고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변주해가면서 하고 있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멀리 있는 건 아름다워, 이런 건 멀리 있어서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 이별이란 멀어지는 거야. 돋보기가 필요한 내 나이에 늙는다는 건 멀리 보낸다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조금 반복되면서 화자가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 대상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더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멀리서 밑에 보시면 써져 있네요. 시적 허용. 그러니까 이 시는 되게 쉬운 시야.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7살이라 쳐봐. 7살이면 유치원 친구 전학 가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쵸? 하지만 내가 65세가 돼서 내 옆집에 살던 내 이웃집 할머니가 이제 저기 시골에 있는 저기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산대. 그래서 이제 65세 내 친구가 떠나가게 됐어. 그럼 떠나가서 내가 친구야 가지 마라 울고불고 슬퍼할 건 아니잖아. 그쵸?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나서도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옆집에 참 좋은 인연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는 거고, 멀리 보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떠나보내는 일은 오히려 멀리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더 대상을 아름답게 남기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작품이네요. 쉽죠? 쉽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마지막에 여기 보면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멀리서 바라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 그것도 한번 체크해볼게. 봐봐. 여기서 내 나이의 이별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무엇이란 무엇이고 무엇이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는 것이다 뭐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어. 됐어? 그래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라는 게 원시의 나이고요. 화자는 늙음과 멀어지는 것과 이걸 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 늙음은 멀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만 한번 보시면 단정적어조 했고요. 여기 열거 했죠.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과 명령형 종결음이 했고요. 역설적 인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런 반복도 했습니다. 그쵸? 반복. 그래서 요 정도 챙겨주시면 됐나요? 다시 옆에 한번 써볼게. 역설적 인식, 통사구조 반복, 말을 건네는 방식과 명령형, 그리고 아까 열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밑에 무지개, 돋보기 이런 건데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라는 거는 화자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여기 있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명령형, 그 다음에 불렀죠.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다음에 열거, 역설적 반사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자심. 자, 이 차심은
수능 특강은 문제가 좀 어려워.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문제는 좀 어렵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 차심이 뭔지 알아? 차심 뭔지 아시나요? 이거 학교에서 하셨나요? 그럼 알겠네, 그치? 찻잔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찻잔을 이렇게 막 굽다 보면은 약간 이런 약간 자잘자잘한 금이 생겨. 이런 자잘자잘한 금에 차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거기에 찬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면서 찻잔이 더 단단해진다. 그게 차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차심이라는 말 있지,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말을 건네는 구어체. 구어체가 뭐야? 말하듯이 하는 거죠. 말하듯이 하는 거. 반대말이 뭐야? 문어체죠. 그렇죠? 그래서 구어체로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화자는 처음에는 찻잔을 닿지 않은 무리끼라고 오해를 한 거야. 차심이 이게 뭐야 더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건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고 했대. 근데 봐봐, 뭐라고 했지? 라고 하니까 약간 인용의 효과가 있죠. 인용의 효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가마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름에 잠금이 생겨요. 뜨거운 찬물이 금 속을 파고 들어가 그릇색이 바뀌는 겁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나 봐. 그쵸?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 차심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해 줬나 봐. 그래서 다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따가 써볼게. 자, 그래서 차심이 박힌 그릇은 금의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주고 불가마 속에서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마치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나에게는 들렸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은 잠금이 자자자작 생기는데, 그 뜨거운 찬물이 그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점점 색깔이 바뀌는 거다. 근데 그 차심이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도 더 단단하게 조여주고 불가마 속에서 생긴 이런 다툼과 이런 고통 같은 거를 다스리는 거라서 그게 마치 차의 마음이라는 얘기처럼 나에게는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물익기라는 오해를 했지만 화자는 이제 차심이 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화자의 인식이죠. 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찻잔은 실제로 차를 안 우리고 물만 우려도 거기서 차 맛이 난대. 그렇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찻잔을 쓰면 찻잔에 이렇게 차가 배어 있기 때문에 물만 우려도 진짜 차 맛이 난다는 얘기가 있대.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뭘 가져오냐면, 봐봐, 이 차심이라는 게 결국은 뭐로 넘어오냐면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서도 그런 빛깔을 우리고 싶대.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나 봐. 근데 너와 나 사이에서도 그런 차심을 통해서 차심의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그러니까 갈라진 너와 나가 여기서 아픈 금이지. 그래서 거기서 찬물을 내리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차심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찬물이 생겨야 금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차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찬물을 계속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차심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열고 차심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화자는 금마저 몸의 일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 싸우고 싶다 아니야. 아니고 싸움 또한 관계로 포용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화해해서 싸웠던 걸 극복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싸움을 통해서 더 단단한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찻잔이 너와
나죠? 그래서 유추적 발상 가능하겠네요. 됐나요? 봐봐, 한번 정리를 해봐. 여기서 잔금이라는 거는 너와 나의 갈등이지. 근데 찬물이라는 거는 성숙과 치유의 과정이지. 찬물을 계속 내려. 그래서 차심이 생기면은 관계에 성숙과 치유가 오겠지. 그치? 갈라진 금 사이로 찬물을 계속 내리면 차심이 형성돼서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너와 나의 갈등에도 계속해서 이런 찬물을 내린다면 너와 나의 관계가 튼튼해져서 우리 사이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적 발상입니다. 유추가 뭐야?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과 유사한 대상으로 깨달음을 가져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조금만 정리해볼게. 위에 보니까 봐봐, 인용하는 어투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툰다고 하니까 이런 거 의인화 가능하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인 양 했지.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마무리, 여운을 형성해요. 됐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보니까 무익기는 오해였고요. 뜨거운 찬물은 변화하게 하는 존재,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치유의 과정, 성숙의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고, 차의 마음은 차심을 통해서 떠올린 새로운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대상을 발견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용하고 효과를 통해서 차의 마음처럼 들렸고 나에게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여기 있네. 잔금과 찬물과 차심. 그래서 고통과 아픔, 치유와 성숙, 이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두 번째 세수도 끝이고요. 면면함에 대하여, 면면함이란 끊어지지 않고 잇따라 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민중의 삶입니다. 체크할게요. 민중의 삶. 민중의 삶. 자, 읽어볼게.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 이랬죠. 자, 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그리고 너 소리 들어보았니?가 아니라 너 들어보았니? 소리 했으니까 도치. 푸르른 울음소리니까 울음소리 얘기하나요? 푸르른 얘기하나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나무에 이렇게 휘날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청각의 시각화. 그리고 마지막 의인, 울음소리. 나무가 울어요. crying. 자,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가 우는 소리를. 도치, 의인, 공강박척, 청자에게 말 건네고 있고요. 날마다 바람이 엄청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온몸 상처투성이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뿜어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그러니까 이 푸르른 울음소리는 서러움과 그치? 고난과 시련을 겪는 그런 소리였네. 하지만 나무는 그 속에서도 상처마다 울음을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극복하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걸 버티는 생명력. 자, 그래서 요만큼이 한 세트네요. 너 들어보았니? 시련을 견디던 울음소리. 그 다음에 여기서 푸르른 울음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주고 있네. 너 들어보았니? 그 소리, 이러이러했던 소리. 이렇게 됐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 들어보았니? 했으니까 또 시작했네요.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밑에 나와 있네요. 공동체의 위기, 농촌의 위기. 다 떠나버리는 시골에서도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그리고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소리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오니까 이런 시련 속에서 지킬 것은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대구를 이루고 있네요.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은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이게 뭐야? 생명력. 그러니까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이 푸르른 이파리가 돼서 나무가 엄청 푸른 빛을 뿜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생생히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푸르른 울음이 이파리로 이어지지. 이게 바로 면면함이야. 푸르른 울음이 이파리로 이어지면서 초록의 광의를 내뿜는 게 면면함입니다. 그래서 앞들에서 모내다 일하다가 허리를 피는 사람들 잠깐 일어나서 왜 저 나무를 한참이나 쳐다보겠어. 그러니까 허리 펴는 사람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민중들이겠죠. 얘네가 왜 저 나무를 한참이나 쳐다보겠어? 의지를 얻으려고. 왜 북소리는 어디선가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울려나겠니? 쳐다보겠니? 여기도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음성성징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북소리는 무슨 소리야? 북소리는 무슨 소리야? 희망과 용기의 소리겠죠. 저 느티나무처럼 느티나무가 푸르름을 견디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것처럼 농민들도 힘든 삶 속에서 면면함을 느끼며 푸르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둥둥둥둥 북을 치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너 느티나무가 힘들어서 우는 소리 들어봤니? 날이면 날마다 찬바람 너무 치고 엄청 추웠던 나무 꼬다리에 별 하나 매달지 못했던 너무 추운 겨울. 그러니까 별이 있으면 좀 밝아 보이지. 그런 희망도 아무것도 없던 너무 추운 겨울에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에서 막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막 흔들리면서 소리가 났겠지. 그게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흔들리면서 났던 그런 나무의 소리가 나무가 시련 속에서 고통받았던 울음소리겠지. 하지만 그런 소리에서 나무가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도 잔치는 아직 남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소리 죽여 흐느끼는, 또 가지를 팽팽히 후리던 소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농촌에서도 나무 혼자 시련을 견디면서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바람 부는 속에서도 견디고 있었던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무의 그 푸른 울음소리가 화려하게 피어난 나무의 푸른 이파리가 돼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생명력을 내뿜고 있어. 그래서 저기서 힘들게 일하던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다가 한 번씩 허리를 펴면 그 나무를 멍하니 보는 거야. 왜냐면 그 나무도 힘든 시련 속에서 초록색 이파리를 피워낸 것처럼 농민들도 그걸 보면서 힘과 활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이렇게 고조시키는 둥둥둥둥 북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약간 뭔가 희망이 기운찬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록의 이파리 이런 거 하니까 푸르른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좀 강조되죠.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데요. 시각적이죠. 색채 이미지. 청각적이죠. 음성상징어 둥둥둥둥. 또 공감각적이죠. 푸른 울음소리. 감각적이고요. 나무가 의인화됐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럼 나무는 어떤 존재인 거야? 희망을 주는 존재인 거죠. 걔가 시련을 이겨내고 푸른 잎을 피워내는 것처럼 사람들 또한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희망의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너 들어보았니? 너 들어보았니? 먼 소리 반복되고 있고요. 먼 소리 반복되고 있고요. 이파리 저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보겠니 나겠니 반복되고 있네요. 시가 굉장히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면면하게 이어지는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민중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문장 구조 반복하는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색채 이미지가 민중의 생명력 하시면 되겠고요. 농민들 또한 나무를 보면서 힘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무의 모습에서 희망을 얻는 것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고 넘어가면 뒤에 화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고달픈 농촌의 현실에서도 느티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네요. 왜?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아, 맞아요. 많아요. 네. 됐나요? 그래서 면면함에 대하여입니다. 이 작품.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시 마지막 작품이야. 며느리밭 풀꽃. 그래서 그 나무, 그 여름의 끝, 차심, 원시, 면면함에 대하여, 며느리밭 풀꽃 이렇게 6개가 현대시 6개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며느리밭 풀꽃 볼게. 며느리밭 풀꽃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요거 설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설화를. 그래서 설화 속에 며느리가 밥알 훔쳐 먹었다가 시어머니한테 맞아 죽었어. 그래서 그 혀 끝에 이렇게 밥알 2개 똥똥 달린 것처럼 꽃이 피었대. 그래서 그 꽃 이름이 며느리밭 풀꽃이야. 그러니까 가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삶의 모습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 자, 그래서 보면 날씨 보러 뜰에 내려서 그 햇빛이 너무 좋아 생각나는 산부추, 개망초, 우슬꽃, 만병초, 둥근 봄꼬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들꽃이죠, 들꽃. 근데 이 들꽃이면 100% 민중입니다.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생명력. 이런 꽃들로만 꽉 채워진 소군산열도 안마도 지나 물길 백리 저 송이섬에 갈까 이랬거든. 그래서 소군산열도 안마도 송이섬 이게 다 실제 섬이거든. 실제 섬, 구체적 지명이죠. 근데 이제 이런
민중들의 삶으로 채워진 이런 섬에 가겠대. 자, 이런 수많은 꽃들 중에서도 우리 서름이 뼘물까지 녹아 흘러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 이게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죠. 집중시키고 있네. 그리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네. 자, 그러니까 1년의 여러 꽃들 중에서도 우리 서름이 가득한 연약한 꽃, 하지만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여기 체크해볼까? 생명력. 됐나요? 그래서 우리 엄마 나를 잉태할 적에 입 덧나고 시어머니 눈 몰래 흰 쌀밥 한 숟갈 먹다가 들통나서 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끝에 감추은 밥알 두 알, 몰래 우름 훔쳐먹고 그 우름도 지쳐서 추수림 끝에 피는 꽃, 며느리밥 풀꽃 그랬는데, 이게 며느리밥 풀꽃의 외양이 뭐냐면은 혀끝에 밥알 두 개가 붙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대. 나도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생겼나봐. 너무 징그럽죠. 혀끝에 밥알 두 개. 그래서 이 며느리밥 풀꽃의 겉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담긴 전설이 있어. 그래서 화자가 거기에 담긴 전설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며느리밥 풀꽃은 엄마가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밥알을 몰래 먹다가 맞아 죽어서 혀끝에 밥알 두 개가 달린 모양으로 폈다는 꽃인데, 그 꽃이 마치 우리 엄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며느리밥 풀꽃에 얽힌 이런 서러운 일화가 우리 민중의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꽃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꽃, 며느리밥 풀꽃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꽃이 이 꽃이고 이 꽃이고 이 꽃입니다. 됐나요? 그 중에서도 이런 꽃, 이런 꽃, 이런 꽃, 저런 꽃. 그래서 요 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요게 민중의 삶인 거죠. 서러움을 견디는 민중의 삶. 자, 햇빛 기진하면은 혀 빼물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었느리라 이랬거든. 자, 이 꽃은 여전히 지금 바위섬 그늘에 펴있지. 그러면 햇빛이 기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약하다는 뜻이죠. 여기 기진하면 단어 뜻 없나? 이 기진하다는 게 햇빛이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햇빛이 약하지. 약해.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혀를 쫙 빼가지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서도 피어있대. 그러니까 이런 햇빛이 약하다는 거는 시련을 말하거든. 이런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피어있죠. 생명력과 끈기, 인내. 그래서 화자는 며느리꽃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어. 이 며느리밥 풀꽃을 보러 갈까? 그 꽃이 어떤 꽃이냐면 이런 서름이 담겨있고 우리를 다시 힘내게 하고 며느리밥 풀꽃을 얽힌 전설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며느리밥 풀꽃인데, 이 꽃은 햇빛이 이렇게 없는 곳에서도 혀를 쭉 내밀고 바위섬 그늘에 여전히 피어있는 상태라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자는 전반적으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전설이니까 과거의 이야기잖아. 근데 그게 지금도니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민중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민중의 삶은 과거부터 올해까지 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한과 연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민중의 한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플러스 모두 지속되겠어? 생명력도. 이렇게 서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며느리밥 풀꽃은 피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서러움을 견디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약간 뭔 거야?
현실의 핍박인 거야. 현실의 핍박. 이런 거를 여전히 잘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어. 되셨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날씨가 좋아서 뜰에 내려서 햇빛이 딱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풀꽃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풀꽃이 꽉 채워져 있는 이런 섬에 갈까 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서름이 가장 잘 녹아있는 꽃, 이 세상 끝이 와서 우리가 주저앉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꽃, 시어머니한테 온갖 서러움을 견디면서 죽은 며느리가 피어났다는 그 꽃, 그게 바로 며느리와 풀꽃. 그 꽃은 햇빛이 너무나 약해서 식물이 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공간에도 혀를 내밀고 여전히 그늘 속에서도 피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복이 엄청 많고요. 설화를 사용했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며느리와 풀꽃은 민중의 삶과 터전이면서 봐봐, 며느리의 삶이 민중의 삶이죠. 서러움을 견디는 삶.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며느리가 풀꽃 설화를 통해서 서러운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고, 이런 삶에 대한 연민의 태도와 예찬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래서 민중의 강한 생명력 하시면 여기까지가 현대시입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 현대소설입니다. 미망이라는 소설이고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학교에서 하셨나요? 한번 읽어보고 하자. 이건 길어서. 자, 볼게. 이제 얘는 뭐 민족의 갈등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감정선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한번 읽어볼게. 자, 얘가 이제 보면 원래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냐면, 원래 이제 아빠가 있어. 아빠가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실종된 상태거든. 아빠가 실종된 상태야. 이제 아빠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인데 아빠가 중간에 6.25 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한에 있으니까 아빠가 좌익 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는 약간 반동분자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상태로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식구들이 고통을 받는 거야. 아빠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국가의 어떤 체제의 측면에서는 아빠가 이제 좌익 활동을 하고 사라져서 아빠를 막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툭하면 엄마를 경찰서로 불러.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일에 엮이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모른 척 쌩까고 고모집에 도망을 가. 그러니까 가족이 힘들 때 약간 할머니는 가족을 그냥 두고 간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고모집에 가 있다가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거든. 이렇게 봐봐, 여기서 어머니는 자주 지서에 연행돼 고초를 겪는데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지 딸 집인 고모집에 가서 지내다가 아빠가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집에 들어와. 약간 상황이 좀 마무리되고 나서.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아빠가 또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도 또 고모네로 가.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이제 나와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약간 원망스럽겠죠, 그죠? 힘들 때는 가족을 좀 외면하고 자기 아들 없다고 가버리고 또 자기 아들 일인데 나만 고생받고 약간 이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좀 원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마랑 할머니랑 대면 이렇게 살고 아빠는 실종된 상태인데 할머니가 임종이 가까워져.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거의 죽기 직전이고 그런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딸내 살림이 어려워지자 손자인 나의 집으로 왔어. 엄마한테 간 건 아니고 다시 손자인 나의 집으로 왔는데 울산에서 장사하다가 장남인 나의 집으로 온 어머니니까 이제 이 식구가 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내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할머니랑 어머니랑 동시에 오셨는데 엄마랑 할머니 사이가 안 좋아.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맨날 두 분 싸우니까 중재하느라 너무 힘들어. 어느 날 할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와. 그러니까 여기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인데 그 사이에는 누가 있다고? 아버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는데
해방이 되고 아버지가 본격적인 좌익 운동에 나섰거든. 아버지는 남로당 모화책의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대. 남로당이 이제 약간 그 공산주의 정당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아빠는 자주 집을 비웠고 순경들은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했고 순경, 서복청년단원, 대항청년단원 이런 애들은 아빠 찾아오라고 걸핏하면 엄마를 데리고 갔어. 엄마는 엄청 맞고 돌아와. 그래서 엄마가 맨날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오고 한 번은 가만히에 실려온 적도 있어. 그때부터 엄마는 전직부를 비추면서 쟤네가 또 오면 어떡해 하면서 엄마가 약간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산 거야. 할머니라도 집에 있어주면 그 무서움증이 덜 하겠지만 할머니는 체구처럼 간이 작아가지고 아빠가 좌익운동에 끌려가고 나서부터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서둘러 결혼한 고모네 집에 간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결혼한 건 고모야. 고모. 호계는 지역이야. 부산 고모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고모 집에 도망간 거야. 그래서 엄마는 밤마다 어린 애 둘을 안고 혹시라도 또 저 경찰들이 나를 찾아올까봐 맨날 덜덜 떨면서 살았던 거야. 할머니는 원망스러울 만하죠. 엄마가 할머니가 원망스러울 만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약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나의 어린 시절 얘기잖아. 사실은 엄마한테 들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경험도 맞겠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니까 엄마한테 들은 얘기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요약적 제시.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의 양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서술자가 엄마와 할머니의 갈등의 양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쵸? 넘어가 볼게. 자, 내가 네 없고 혹의 신우집 보러 가서 네 할매한테 얼마 불면 얼마나 애원했겠노. 제발 집에 오셔서 내하고 같이 계시자고 말이다. 그래도 씨가 먹혀 들어가야지. 순서도 어디 거기만 가는 줄 아나. 여기가 성모 여동상 집이라고 여기도 자주 와서 분탕을 친다 카미.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고 한사코 안 올라가더라. 선생님 완전 네이티브죠? 여기가 할머니의 말이야.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 순사가 엄마 집만 오는 거 아니고 여기가 여동생 집이라고 여기도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 거야. 할머니가 엄마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자기도 고생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너네 집뿐만 아니라 여기도 안 안전한 건 마찬가지다. 내가 너네 집에 가봐도 달라질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때는 네 할매가 귀신한테 씌었는지 죽자 살자 내 얼굴을 안 보려고 했대. 말 같은 며느리가 이 집 귀신 들라고 간택되는 바람에 멀쩡한 서박 죽고 자식까지도 좌익의 미치갱이가 됐다고 할머니가 엄마 탓을 한 거야.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그때는 엄마 탓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지, 어머니. 어머니를 원망했던, 탓을 했던 할머니야.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속이 뒤집어지겠죠. 시집 잘못 온 죄밖에 없는 내 팔자가 어쩜 그리 서럽던지. 그러던 차에 무슨 법이 새로 생겨서 자수하지 않는 빨갱이는 몽줄이 잡아 영창에 쳐놓고 그중 악질은 총살시킨다 하니까 그때서야 네 아빠가 모하로 돌아와서 지서에 자수를 했거든.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죠? 보도연맹인지 뭔지 거기 가입해서 겨우 도망 안 댕겨도 되는 살 길을 찾았대. 그러니까 아빠가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체포를 안 당한 거야. 그러다니까 시아내가 그제서야 딸네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오더라. 그때 겨우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참말로 사람도 좁쌀만한데 하는 짓까지 얼마나 얄밉던지. 보골이 났지만 그래도 네 할매가 집에 오니까 반갑대. 엄마의 마음은 복합적인 거야. 그러니까 얄미웠지만 반가웠던 거야. 꼬라지도 보기 싫은 네 애비 사이에서 말도 붙이고 하니까 집안에 훈기가 쫄며 돌았지. 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남편 꼴 보기도 싫지. 남편 때문에 지금 맨날 두드려 맞았는데. 그래서 꼴 보기도 싫은 네 아빠 사이에서 할머니가 아들한테 말 붙이고 며느리한테도 말 붙이고 하니까 그때 집이 그나마 조금 훈훈하니 훈기가 돌았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아빠가 자수를 하고도 지서 몰래 계속 그 빨갱이 짓을 계속했던 거야.
일제 때는 야학당한다고 시아버지가 안 묻고 안 쓰고 장만한 논마지기를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아빠의 과거 행적인 거죠. 이때는 6.25 전쟁 당시니까 아빠가 일제강점기 때도 시아버지 땅을 팔아먹었거든. 야학한다고. 6.25 전쟁 날 때는 지 엄마 몰래 또 논마지기를 몽땅 팔아서 빨갱이 자금으로 썼어. 그러니까 아빠가 집안 다 털어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터지니까 아빠가 며칠 만에 사라졌어. 왜?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예비 검속한다 하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약간 뭔가 불량분자 약간 감시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 먼저 처벌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또 도망을 간 거야. 미친 새끼 이렇게 된 거죠. 미친놈. 그놈 믿고 자식 둘까지 싸주려고 하면 살은 내가 등신이지. 그런 남편 믿고 자식 둘 낳은 내가 등신이다. 이해됐죠? 미친놈. 그놈 믿고 자식 둘 낳아서 살은 내가 병신이지. 네 할매는 지금도 북한 어대 자식이 살아있겠지. 하지만 내 생각에 벌써 뒤졌다. 호래미한테 뷰로하고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있겠어? 이렇게 된 거죠. 차라리 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죠? 다시 읽어볼게. 미친놈. 그놈 믿고 자식 둘 낳은 내가 병신이지. 네 할매는 지금도 남편이 아빠가 북한 어디 살아있겠지.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벌써 뒤졌어. 신이 있다면 그놈 벌써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네 애비 없어지고 나니까 함에 소식이 올까 하고 도다리는 또 2달 동안 시험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혹의 딸네 집으로 간 거야. 이해됐죠? 남편이 실종되니까 시험에는 또 혹의 딸네 집에 갔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청승으로 빈집을 지키겠어.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집을 나 혼자 왜 지키겠어. 남은 논마지기도 없으니까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어서 내가 젖이 안 나오니까 네 동생은 비실비실 말라서 다 죽어가. 밤이면 또 순사들이 또 찾아와. 그때는 약이라도 먹고 그냥 죽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모진 결심을 한 거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고는 마찬가지니까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자고. 됐나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가 50년대거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돼. 이촌향도라고 하는 건 산업화하면서 조금씩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지. 자기가 평생 살던 상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떠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그때 모진 결심을 한 게 뭐야? 고향을 떠나자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떠나니까 엄마가 그때서야 고향을 떠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성재가 뭐야? 형제. 니네 두 형제를 걷게 하고 업고 걷고 걸어서 울산으로 가는데 들판에 곡식은 잘 익었더라고. 가랑잎은 날리고 곧 겨울은 올 건데 왜냐면 곡식이 잘 익었으니까 이때가 언제였겠어? 가을이었겠지. 가을이라는 건 곧 겨울이 올 거잖아. 그래서 낯설고 물도 낯설은 울산으로 오니까 집도 적도 없이 자식 데리고 우째 살고 싶어서 눈앞이 캄캄하더라. 됐나요? 이게 사투리가 조금 많긴 하지만 이 대사가 엄청난 사투리 대파티입니다. 그쵸? 엄청난 사투리 대파티야. 그래서 너그 두 형제 간을 걸리고 업고 해서 내가 오니까 어찌 살지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거든. 딸린 자식만 없었어도 딸린 자식이 누구야? 두 형제지. 두 형제만 없었어도 엄마 그냥 목매달고 죽었을 거야. 딸린 새끼만 없었다 해도 그때서만 내 혼자 석가래에 목매달아 죽었을 기라. 이렇게 된 거죠. 석가래가 뭐냐면은 집 기둥. 거기다가 그냥 목매달고 죽었을 거래. 그래서 울산에서 내가 너희 형제 데리고 추위는 오는데 남의 처마 밑이나 역 대합실에서 헛간 비 피하고 바른 막을 때면 가리지 않고 너희 형제를 양쪽 가슴에 꼭 부담고 그 체온으로 상동 겨울철을 넘긴 그 시절에 처음 이 애미가 한 짓이 뭔지 아나? 바로 걸뱅이 짓이었대. 깡통 들고 퉁퉁 부은 손발로 남의 집이며 미군 부대며 동냥을 했다는 거야. 엄마가 동냥해서 애들을 키웠어. 엄청 개고생을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집도 없으니까 여기서 양쪽 가슴에 애들을 딱 안고 그 체온으로 겨울을 버티면서 남의 처마 밑 비 가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처마 그 밑이나 역 대합실이나 헛간이나 비 피하고 바람 막을 수 있는 다음에 어디 가리지 않고 맨날 애들을 데리고 체온으로 그 밤을 지샌 거야. 그래서 엄마가 국어를 했어.
너무 힘드니까 몸에 이가 수백 마리 끓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씻지도 못하고 입성이라고는 똥두더기 같은 찌든 이불을 둘러쌌으니까 너그 형제간에 꼴은 말하면 뭐하겠고, 그러니까 입은 옷이라고는 똥 다 찌들어 있는 이불을 맨날 둘러쓰고 있었으니까 니네 형제는 말해서 뭐하겠어. 그때 네가 5살, 네 동생이 2살이었어. 울산에서 내가 호계 사람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호계가 뭐냐면 고모 사는 마을이지. 그러니까 내가 고모네 마을 주민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니네 할머니도 내가 울산 땅에서 거지짓 하면서 다니는 며느리 소식 들었을 거야. 근데 말하면 뭐하겠어. 죽으면 제사상 차려줄 친손자가 그 지경인데도 할미란 사람이 핏줄 찾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가 장손에 장손이 지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2 자식이 아들 핏줄이니까 할머니 죽으면 이 아들들이 제사 지내질 거지. 걔네가 이렇게 거지 꼴로 살고 있는데도 할머니가 한 번도 안 나더라. 뭐냐, 내가 이 2 자식을 질질이 키워서 옛말하고 살 때 내 괄세한 이놈의 세상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서 맹세하는 게 나올 적도 없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가 피로 십자가를 그렸대. 지금도 보이지? 이 살점 날아간 손가락이. 살점 날아간 손가락이 뭐야? 엄마의 의지인 거야. 엄마가 그때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내가 이 괄세가 뭐야? 나를 무시하는 이놈의 세상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꼭 잘 살아가지고 니네를 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살점 날아가게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로 그렸다는 거야, 십자가를. 엄마의 엄청난 의지죠. 요까지가 엄마의 대사를 통해서 사건을 제시하고 있어. 엄청 길죠? 엄마 대사 이해하셨나요? 됐죠? 저기서 내려가면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밤에 중고품 교복만 사입히던 엄마가 처음 새 교복 맞춰주시면서 우리 형제를 앉혀놓고 이 말을 하면서 눈이 붓도록 울었어. 살아온 어머니의 역정과 그 울음이 너무 절절해서 나와 동생도 따라 울었고 우리가 밤새 울었어. 과거 회상이지. 거칠고 매정해서 2 자식을 매질로 키워온 어머니를 내가 뜨겁게 이해하게 된 것이 그날 밤 이후였어. 엄마가 우리를 너무 엄하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를 키웠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우리 형제를 숫포대 매질로 키울 때도 그 매가 32에 청상이 되신 후, 청상이 뭐냐, 과부야, 과부. 아빠가 실종됐으니까 홀몸으로 세상의 시련을 이겨내온 분풀이와 서름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나는 순종했다는 거야. 엄마한테 더 이상 개기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자랐어. 됐나요? 여기까지가 엄마의 사연이죠. 엄마의 사연. 넘어갈게. 자, 부엌방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고모의 울음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겠죠? 고모가 울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살아생전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이날 이때까지 대접받는 밥 한 그릇 못 자시보고 돌아가시다니 어머이요 어머이요 이 못난 딸 자식 욕이나 실컷 하이소. 마음씨가 여려 딸네 집에 살 때는 사위 보기 미안함에 늘 눈 한 번 못 치켜들고 밥상 앞에 앉으셨고, 그러니까 눈 한 번 못 치켜들었다는 게 승질도 한 번 못 냈나 봐. 고모 집에 살 때는 사위 보기가 미안해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눈 내리깔고 밥 먹은 거야. 이해되죠? 엄마가 맨날 이렇게 밥 먹은 거야. 사위 보기 미안하다면서. 범상이 며느리는 무섭다고 울산 쪽은 열받네. 범상이 호랑이 같다는 거야. 며느리가 괄괄하니까 며느리는 무섭다고 울산 쪽은 얼씬도 못했대. 겨우 마음씨 고운 손자 며느리, 이게 누구야? 나의 아내. 덕분에 몇 년은 잘 지냈는데 또 원수지간인 며느리 눈칫밥 먹으니까 그게 어디 소원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랑 같이 살았으니까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또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야.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막 이래 눈을 감으시다니.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번 속 시원케 못 해보고. 왜 대역죄인이야? 반공분자니까. 그쵸? 반공분자니까. 됐나요? 반공분자라서. 반공분자가 아니고 공산당이죠. 공산주의자죠. 내가 계속 반공주의자라 했네. 공산주의자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빠 얘기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아들 얘기 한번 시원하게 못 해보고 한이 되고 암이 돼도 이날 이때까지는 보도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도 받을 필요 없다는 아들이라며 오빠 기다리는 정성 하나로 목숨을 부지해 오시다가 할머니 지금까지 아들만 기다렸나 봐. 너무 열받네, 그치? 아이고 살아생전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이날 이때까지 대접받는 밥 한 그릇 못 자제보고 돌아가시다이. 어머이요 이 못날 딸자식 욕이나 실컷 하이소. 마음씨가 여러 딸네 집에 살 때는 사위복이 미약함에 늘 눈 한 번 못 치대고 밥상 앞에 앉으셨고 범상인 며느리는 무섭다고 울산 쪽은 얼씬도 못하셨고 겨우 마음씨 고운 먼저 손자 며느리 덕에 몇 년은 잘 지냈는데 또 원수지간인 며느리 눈치밥 먹자 그게 어디 소원을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 열받아요, 그죠? 고모님 그만 우시소. 내가 말했어. 아내가 잠시 부엌에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앉았어. 나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면서 무심코 할머니 얼굴에 눈을 주었는데 나는 순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판단했어. 아직 안 죽었어. 죽기 직전이야. 얼굴이 평온하고 국인 민웅지 같은 그 많은 주름도 다 펴져 있었어. 할머니가 눈을 반쯤 뜨고 있었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 고모님 할머니가 하고 더듬거리면서 나는 장작개비같이 마른 할머니 팔목을 잡고 맥을 짚었는데 맥이 거의 안 껴. 고모님이 할머니를 감싸 안고 막 울어. 나도 막 울어. 중구 엄마, 어머니. 내가 아내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러. 이거 체크 안 해도 돼, 그쵸? 부엌에서 아내가 있는데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안 나타나. 시장 입구에 있는 장의사와 윤내과에 들러서 내가 골목길로 허겁지겁 가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어머니가 준옥이는 손녀, 내 손녀, 내 딸 손녀를 데리고 오고 있어. 어머니는 준옥이 손을 잡고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내 다급한 걸음이랑 얼룩진 눈을 보고도 엄마는 애써 눈길을 피하면서 할머니가 어찌 됐냐고 묻지 않아. 원망의 깊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닐봉지 속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건갈치 2마리가 들어있었어.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건갈치 음식을 해주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할머니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할머니를 약간 용서하려는 엄마의 나름의 시도가 있었던 거야. 건갈치, 할머니를 위한 마음. 그날 저녁 고모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할머니가 40년 동안 차고 다닌 달아 빠진 비단 꽃주머니 속에서 동전 300원이랑 증명서 한 장이 나왔는데 모서리가 닮은 그 증명서는 아버지의 손톱만한 흑백 사진이 붙어있는 보도연맹 가입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할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며느리는 너무 열받네, 그쵸? 그래서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쪽 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실현과 어떤 나라의 이런 이념 갈등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갈등을 겪고 갈등이 위기를 겪어가는 그런 식의 이야기고요. 조금 조심해 줄 건 뭐냐면 앞쪽에 요약적 제시, 대사를 통한 요약적 제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머니의 엄지손가락, 갈치와 보도연맹 가입증, 이 정도가 상징적 소재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제 이거는 산업화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성민아, 여기까지 하고 가자. 성민이 좀 깨워줘.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자, 얘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가장이야. 가장인데 사표를 내. 근데 엄마를 모시고 충동적으로 고향을 강행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주제는 산업화야, 산업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회사원인데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 월급이 자꾸 밀려서. 근데 엄마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데 계속 꼬두매로 가자, 꼬두매로 가자. 엄마가 계속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충동적으로 엄마를 모시고 꼬두매로 향해. 이해됐죠? 근데 꼬두매가 아니야. 그래서 너무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 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직장에서 급여를 여러 달 받지 못하자 결국 사직서를 내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가 여느 날과 같이 고향집을 그리워하자 충동적으로 고향 마을 꼬두매로 향하죠. 일종의 여로형 소설입니다. 우리 여로형 소설 다들 1학년 때 하셨죠? 뭐 할게요? 삼포 가는 길 하지 않았어, 그쵸? 1학년 때. 예, 약간 그런 여로형 소설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쿵더덕 철교 위를 지나는 참인지 벼랑간 바퀴 소리가 커지면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금강의 지류일이라 덜컹대던 바퀴 소리는 한참 후에 다시 잦아들었다. 시계가 2시 반이고 승객들은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실내는 뽀얗게 흐려 보이고 사람들은 창백한 얼굴인데 누운 미라의 모습이야. 다들 되게 피곤하고 지쳤어. 몸은 피곤했으나 왠지 그는이니까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근데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됐나요? 오히려 정신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느낌이었고 꼬둠에 어두운 차창 저편으로 시선을 던지며 혼자 이렇게 뇌까려봤어. 불현듯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그 이름은 그에게 다가와. 꼬둠에는 아련한 그리움이야. 당연히 그립겠죠. 생각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정겨운 고향 마을을 잃어버린 채 그는 매몰차고도 척박한 도시의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비틀거리며 다녔던 것이다. 그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으면서 파란 연기가 창유리에 부딪히며 실타래로 가드나랗게 풀어지고 있었다. 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꼬두매를 생각해보는 거야. 꼬두매는 무등산 기슭에 작고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다. 40여 호가 뭐야? 집이 40채. 40호 정도 되는 토담집들이 꼬막 껍질처럼, 아이 귀여워, 비유적 표현이죠. 옹기종기 둘러앉은 마을 뒤쪽으로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었는데 그 작고개라고 불렀고 고개 위로 뱀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나 있는 길이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 작전 도로였어. 그 작고개 기슭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내려가면 당산나무, 거기서부터 산 쪽으로 가면 우리 집은 멀지 않았고요. 또 껑충하니 있던 키 큰 대나무밭을 뒤로 두르고 탱자나무와 뜰하게 수국꽃이 자라났던 그 2칸짜리 초막집 오막살이 요까지가 고향에 대한 묘사죠. 굉장히 감각적이고 비유적이죠. 자,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꼬두매를 생각하면서 꼬두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 쉽죠? 내려갈게. 뒤에 발가락이 시려웠다. 어머니는 멍하니 풀린 시선을 허공에 던져둔 채로 말없이 그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꾸만 언 발을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 눈앞으로는 거대한 아파트가 있었어. 꼬둠에 이미 아파트가 생겼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마치 기적을 바라듯, 왜? 옛날의 고향이길 바라고. 됐나요?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10층 건물이 있어. 꼬둠의 산업화죠. 변화한 풍경 묘사. 그러면 쓸까? 대조. 그곳은 K시의 로터리 부근이었고 거기서부터 5개의 길이 따로 갈려서 통칭 오거리라고 불린다는 걸 조금 전에 알았어. 시가지를 쫓아서 2가대의 길이 시원스레 뚫려있고 북으로는 기차역, 서쪽으로 공단지대, 나머지가 무등산으로 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그 길목에서 오랫동안 뱅뱅 돌고 있어. 왜냐? 너무 많이 바뀌어서. 꼬두매가 있던 곳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무등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집이 어디지 계속 헤매고 있는 거야. 여기는 산업화된 풍경 묘사죠. 그래서 하늘은 금방 눈이 쏟아질 것 같아. 눈이. 짙은 잿빛의 구름장이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온통 은빛이야.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거리, 지붕,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까지 다 두툼한 속옷을 입은 것 같아. 폭설주의보가 내렸다더군. 글쎄 말이지, 30년 만에 보는 처음 굉장한 눈이래지. 행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벌써 10시죠. 눈 오는 밤 10시야. 기차가 종착역인 K시에 닿은 때가 아침 7시.
얘는 3시간이 지나서 벌써 역앞 식당에서 밥 먹고 방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인 다음 택시 타고 벌로 일로 왔는데 꼬드메라고요? 그런 동네 모르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운전수의 뜻밖의 대답에 그는 아차 했어. 하지만 너무 변돌이라 명칭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잣고개라고 하니까 운전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러나 사내가 막상 전혀 낯선 곳에 내려주었을 때 그는 눈을 의심해야 됐어. 거대한 아파트 건물, 고급 주택 이런 거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암만 해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찾아온 것 같아. 글쎄요, 꼬드메는 모르겠지만 잣고개 저기 있지 않소 했더니 삽시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 비좁은 흙먼지 투정이 있던 옛날에 그 작전 도로가 말끔한 포장도로로 바뀐 거 말고는 아무리 봐도 잣고개 알아본 거죠. 과거의 공간임을 알아본. 그렇다면 그는 고개 아래 기슭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 건물을 보니까 풍경과 눈꽃만큼도 닮아있지 않았어. 변두리의 맨 마지막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부터 논토끼를 따라 반 시간은 가라앉던 산리비탈 도로가 번드르르한 고급 주택가로 바뀌어 있었고요. 눈만 뜨면 을씨년스럽던 공동묘지 자리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로 기름진 팔뚝 같은 아스팔트가 뚫려 있죠. 변화한 모습. 생각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 처음부터 앞뒤 가릴 여유조차 없이 황당한 넋도리를 쫓아서 덜컥 여기 내려온 게 지나치게 엉뚱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어. 애당초 10여 년이 지난 그 가난한 꼬둠의 마을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했어.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내려와 본 걸 후회하고 있어. 왜냐면 변화한 걸 몰랐다면 마음속에라도 남아있었을 거야. 근데 변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꼬둠에는 남아있지 않은 공간이 된 거죠. 찬우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어머니는 어른아이처럼 보채기 시작했다. 추위로 입술이 푸르게 변해 있었다. 여기가 꼬둠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가자고 고르시던 곳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엄마 충격받을까봐. 서로 자기가 얘기한다고 해도 엄마가 알아볼 수 있을 리도 없었어. 그는 눈앞으로 허공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이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 아빠의 무덤이 어쩌면 아파트 밑에 땅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문득 무엇인가 목구멍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 후회, 죄책감. 내가 이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아빠의 이 묘도 다 파헤쳐졌을 거야.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떨고 있고 부근의 다방으로 들어가서 난로 가까운 자리에 어머니를 앉게 하고 잠깐만 알아보고 올게요. 네? 하면서 동사무소를 갔어. 아, 뉴타운 아파트 말이군요. 글쎄요. 아마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왜 여기 와서 물어보십니까?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난로 옆에 있다가 담배 한 갑을 어색한 기색으로 받아들며 말했어. 그래서 걔는 공동묘지에 관해 알고 싶다고 말했대. 왜? 아버지. 저런, 그러니까 묘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시구만. 그때 이 신문지상에 분묘 이장 공고를 냈어. 무슨 말이야?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묘를 옮기겠습니다라는 공고를 냈거든. 그는 까닭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왜? 죄책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빠의 묘를 옮기는 것도 몰랐던 거야. 못 봤습니다.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주인 없는 분묘라도 어디론가 이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랬겠죠. 시청 가서 알아보세요. 보나마나 헛수고일 겁니다. 아이 참,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못 만나서 아우성인데 분단 이상가족 말하는 거죠. 대관자를 어디서 뭘 했길래 이렇게 무덤이 파헤쳐진 줄도 모르고 있었담 하는 눈초리로 사내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오고 있었죠. 비난처럼 느껴진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팍팍한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묘도 챙기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변화해버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산업화의 어떤 아픔. 그래서 봐봐. 서울은 매몰차고 척박하고 혼자 바쁘게 살아야 했던 곳이고 고향을 잊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병든 개처럼 살았던 공간인 거야. 됐어? 그리고 꼬둠에는 아름답고 한적한 공간이지만 문제는 뭐야? 이거는 사라진 곳이야.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지. 그래서 얘가 꼬둠에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그게 그만큼 애틋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다음 고향 마을을 찾던 중에는 고향이 어딘지도 못 찾으니까 당황하고 허둥거렸죠. 하지만 고향 마을을 어떻게 알아봐? 무등산으로 가는 길목을 바라봐. 그쵸? 그래서 허탈감과 후회와 아빠를 챙기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산업화의 삭막함과 됐나요? 어떤 부정적인 현실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고향 마을을 찾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 눈이 와서 나와 엄마가 고향 마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지. 몇 년 만에 오늘 폭설이라 했거든. 찾을 수가 없어.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시련이면서 산업화 속에서 엄마와 내가 고향 마을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걸 더 강조하니까 당대 산업화의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현대소설 하나 마무리하고 화작 주요 지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